안녕하세요. 이번 제로원데이 제로원 토크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토크는 초연결 시대를 감각하기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크의 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서울시립대 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아티스트로 활동한 그런 양민아 작가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양민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이따 자기소개 해주실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컨브레인 연구소 대표님이라고 또 돼 있으신데요. 저는 최근에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멋진 책을 쓰신 작가님으로 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복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계와 관련된 작업을 제로온데이에서 선보여 주실 예정이고요. 언해피 서킷 크리에이터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2021년에 새롭게 합류하신 제로원 크리에이터님이십니다. 최재원 크리에이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최재원 크리에이터님부터 편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로 사운드하고 컴퓨터 음악 위주로 작업을 하는 최재훈이라고 하고요. 올해부터 제로원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인복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IT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 어떻게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는지 기업하고 기관들, 일반 분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양민하이고요. 컴퓨테이셔널 미디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인공생명 혹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런 영상 작업들 그런 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해피 서킷이라고 하고 뉴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주로 이제 외계 문명, 외계인을 찾는 일에 굉장히 몰두를 하면서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계인한테 진심인 거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들 짧게 해주셔가지고 심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메타버스가 형성하는 다층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보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가 형성하는 세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라는 부분하고 발견이라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생각들을 최근에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양민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사실 메타버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고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별로 각자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종속돼서 제 가상 캐릭터를 올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뭔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게 단편의 메타버스라면 저는 이후의 메타버스를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후의 메타버스들은 각각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되게 많은 그 다층의 혹은 다차원의 그런 그 메타버스, 유니버스들 사이에서 빠르게 하이퍼 점프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관계 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곳이라는 상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열된 자아 같은 것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계정이 특정한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가 부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부캐를 가질 수 있고 각각의 부캐들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자아들이 그러니까 페르소나들이 하나의 자아를 상징할 수 있는 상태, 종합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 그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하이퍼 점프는 그 유니버스들 사이에서 각각의 캐릭터에서 다른 캐릭터로 전이되는 그 속도가
과거의 하이퍼링크를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찾다가 어떤 정보의 특별한 부분을 클릭했더니 유럽 사이트로 넘어갔더라. 사실 월드와이드 웹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지금 원격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자신의 그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무엇인가를 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가능성들이 좀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인복 대표님도 네. 이제 대표님 관점에서 보시는 네. 혹은 책에 이제 적어주셨던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메타버스 어떠실까요? 그 메타버스 가능성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메타버스 자체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타버스가 인터넷 그 다음에 오는 저는 혁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상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상의 크기만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아바타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 뭐든지 될 수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한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미래가 우리한테 오게 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는 다시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림으로써 현재를 다시 한번 재정의할 수 있고, 그럼 현실을 또 재발견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시대에 우리가 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만큼 우리가 상상력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좀 발견할 수 있겠죠. 네, 네. 뭐 제페토 같은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곳에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플랫폼이나 어떤 자본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많은 이용자들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자본의 축적을 이루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지점들을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방향성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비판은 얘기는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도대체 뭐냐?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정착하게 될 거냐? 우리나라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건 또 역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메타버스의 그러면 끝자락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앞에 홀로그램으로 다 같이 앉아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정말 외계하고도 우리가 갔다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인터넷이랑 그래서 똑같이 보는 게 맞다 봅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우수하게 됐던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글, 그런 서치 플랫폼들이 있었죠. 그리고 모바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기에서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었던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렇게 앱스토어를 가지고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었고, 그럼 거기만 잘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미리 기회를 보고 올라탈 수 있었던 국내에서는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걸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는 사실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인터넷 대기업들이 계속 그쪽 시장에서 장악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중요한 건 각자의 역할이죠. 각자의 역할에서는 제페토가 살아남게 될지 뭐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누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제페토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90% 이상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대이고 30, 40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주민이고 그분들이 잘 놀고 있는 곳에서 지금 성인들이 들어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물론 이제 다르게 사업 계획이 나오고 터닝하게 되면 달라지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넉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새로운 플랫폼이 있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났었을 때 지금 그 안에 또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여러 개의 메타버스가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 저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말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두 분의 크리에이터님들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최재훈 크리에이터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생각했을 때 저는 주로 드는 생각은 항상 꼭 뭐 VR이나 AR 이런 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떤 새로운 공간이나 시간성을 제시를 하거든요. 뭐 그게 선박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그건 항상 공간과 시간을 바꾸어 어떤 식으로든 바꾸게 되는데, 이제 지금 굉장히 기술이 가속화돼서 뭐 예전에 뭐 캐시우드 표현으로는 1800년대 이후로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하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기술이 되게 빨리 변하면서 시간성과 공간성이 바뀌어가면서 되게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독립적인 공간보다는 이 새로운 공간이 나왔을 때 우리한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몸이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체성이 더 강조되는 느낌을 많이 들고, 관련해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샤 칼디나스라고 이제 미국 아마 서부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했던 작업이 신소울이라는 작업인데 AR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 후에 미래 어떤 트랜스젠더인 라티노인 이제 홀로그램이 와서 환경이 파괴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 작가분의 토크를 이제 미국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홀로그램 작업을 틀면서 육성으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환경에서는 본인이 녹음된 목소리를 쓰겠지만 토크에서는 육성으로 직접 라이브를 보여주시는 걸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교차가 되는 지점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말씀 주신 예도 정말 강력한 예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왕의 메타버스를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원종국 크리에이터님도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일단은 저는 상상을 좀 극단적으로 해보는 편이에요. 평소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런 이제 어떤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먼 미래가 됐던 뭐 가까운 미래가 됐던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인간이 가상의 세계 안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죽음이 사라져 상태에서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약에 그런 미래가 왔을 때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크게 두 부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유한한 육신을 정말 버리고 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옮긴 다음에 정말로 메타버스 안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사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이런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실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인 거죠.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로켓을 보내서 화성의 토양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실제 이 우주에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나, 우리가 얼마나 이 세계를 잘 알고 있나를 추구하는 어떤 것 때문인 거죠. 호기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주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자연의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모습인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는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다 싫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내 모든 정신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런 걸 되게 알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감각과 어떤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그게 그냥 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메타버스 얘기를 하다 보면 자아에 대한 관점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재밌게도.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또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 그러니까 가능성하고 사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제로원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과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어떤 부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도 그렇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될 수 있는 로봇,
또 저희 제로원 크리에이터 중에 새로 영입한 크리에이터가 스팟이라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팟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지만 스팟 자체를 하나의 어떤 격체, 인격체, 그러니까 한 명의 크리에이터로 상정을 해보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존재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 아까 네 분 모두 말씀해 주셨지만 메타버스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세계에 대한 그런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 새로운 어떤 존재 혹은 다른 존재가 되어 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어떤 창발적인 상상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뭐 제가 지금 제로원에 사는 작업도 좀 그런 것과 연관이 있고, 또 약간 그것을 좀 말로 잘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스트리다 네이마네스라고 이제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모든 자기의 아이디어를 물에 빗대어서 전개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물이라면 우린 다 물에서 왔는데 물처럼 상상을 한다면, 모든 그분의 저서나 토크는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이라는 존재가 됐을 때 그 신체성을 생성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심상들이나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은 본인만의 이론, 그분은 페미니즘 이론가지만 이제 페미니즘 이론을 전개를 해나가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되게 강렬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담론이라던가 어떤 이야기 혹은 개념이 그것만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되게 창발과 상상, 사유들이 다른 존재가 되어봄으로써 출발을 하면 그게 되게 사실 쉽게 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저는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듣기에는 되게 신기하고 좀 창의적이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물이라면 뭐 이렇게 존재를 변환시킨 다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되게 토크가 있는데, 이름이 이제 그분도 그 토크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이름을 performative lectur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렉처가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는 렉처다 해서 꼭 시를 낭송을 하듯이 토크를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개념이나 어떤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되게 다르게 다가와요. 하지만 그분은 철학자이자 작가거든요. 철학자이자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상상을 하는 방식이 요즘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게 생각하게 되는 것 신기하네요. 같습니다. 예. 양민아 교수님은 그런 새로운 존재를 등장시키고 창조한 그런 인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이게 진짜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원래 문서를 받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인공생명으로 처음에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인공지능으로 작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사실. 그래서 95년도, 막 96년도 이럴 때 이제 처음 저는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 인공생명을 쓰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때 읽었었던 책들, 뭐 브루스 매즐리시나 이런 사람들의 책들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오토마타 같은 형태를 지금 현대로 옮겨놨으면 그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계로 보진 않을 테고, 왜냐하면 거기엔 인공생명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단순한 기계의 움직임 동세만으로 파악하진 않고 어떤 생명성 같은 걸 부여할 텐데, 특히 그게 인간이 바라봤을 때 어떤 생명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그리고 인간이 바라봤을 때 생명체라면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규칙 같은 걸 부여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자연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제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요, 그 대부분의 미디어, 컴퓨테이셔널 미디어를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명체를 만드는 걸로 작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아마도 어떤 타 생명체에 본인의 의지 같은 걸 부여하려는 그런 뭔가 입장,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시대가 한 20년, 3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거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을 닮은 것이라든지 생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상상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상상을 하려고 하는 게 최근 크리에이터 분들의 경향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뭘 작업을 하거나 생명으로 작업을 해보면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 그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글리치가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오류들을 의도적으로 더 확대 해석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기술들 가지고 생명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는 보입니다. 응당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또 이인복 대표님도 다른 의견 또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인복 대표님은 강연이나 혹은 워크숍 같은데 메타버스라는 이제 툴이기도 하고 하나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많이 진행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나와 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이인복 대표님을 만나는 나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른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캐도 그 중에 하나일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의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보통 아바타를 만들면은 하나같이 더 멋지게 만들죠. 멋지고 예쁘고 젊게 만들고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랑 존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완전히 새로운 건 이제 없다라고는 보고 있고 뭐든지 저희의 상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저희가 상상했던 것만큼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질문을 주셨을 때 메타버스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더 많이 상상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경이로움이 있을 거고 겸손함이 있는 거 그 두 가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극단적인 예로다가 아바타를 만들면 누구나 다 멋있고 누구나 다 예쁘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었을 때 장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 편견이 사라지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짐작하게 되는데 근데 서로의 아바타로 만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그 아바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든지 하나의 좀 편견이 사라지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 내에서 교육을 한다라든지 세미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경우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대표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존경할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가능성의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겸손하고 항상 경이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태도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민아 교수님도 그렇고 이인복 네. 대표님도 그렇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 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나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고 싶었어요. 요즘 흐름에서 봤을 때 NFT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NFT에 대한 질문을 제가 조금 네. 드려보고 싶고요. 그 질문 하기 전에 혹시 어네피 서킷 크리에이터님도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네. 뭐 오늘 계속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외계인에 대한 관심. 외계인 담당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완전히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존재라는 주제에 이 외계인을 찾는 어떤 것에 관련된 주제는 거의 최전선에 있는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외계인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에 대한 데이터는 다 지구에 있는 생명밖에 없으니까요. 그 외에 존재하는 생명이나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해서 상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래에 이런 새로운 작가들과 새로운 작업들이
이제 어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상상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러한 경향이 나를 포함해서 그러한 관심들로 이렇게 이어질까, 그런 경향이 생겨날까를 제가 좀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작업이 이제 우리 인간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이 소수의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소수의 백인 남자가 인간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색깔이 있는 인간으로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여성으로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인간의 범위가 확장이 되어 오고, 그게 이제 지금에 이어서 와서는 이제 기계, 인공지능이라든지 동물, 그런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이나 기계까지 인간성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오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 인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이제는 우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 바깥에서 우리가 어떤 문명의 존재를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을 때 생명이나 어떤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또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 인간의 범위가 또 얼마나 커지게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휴머니티라는 개념의 확장, 그런 게 이제 어떤 요새 이런 비인간을 탐구하는 작업들이 가진 어떤 공통된 어떤 맥락 같은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금 확장을 여기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한계 같은 걸 실험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막 또 답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냥 확장하려는 의도로 뭔가를 만드는 작가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확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극한까지 계속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형태의 어떤 존재가 아닌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그냥 네. 질문 겸 답변 같은 걸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이런 고민들이 실험이 많이 이제 끝나게 된다면 이런 고민들이 되게 유의미하고 중요한 고민이었다, 이런 시절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존재를 스팟으로 좀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섯 균사체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 혹은 뭐 외계인, 그런 존재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어느 시점에는 당연한 것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뉴러닝,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얘기에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약간 담론은 아닐 수 있지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존재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새로운 구조 속에서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고, 화폐가 거래되는 어떤 형식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예술계에서도 NFT와 관련해서 이제 뜨거운 이슈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NFT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없고 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NFT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짧게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관심이 없으시다고 해야 될까요? 최재현 크리에이터님이 먼저 NFT와 관련해서 의견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작을 제가 항상 해요. 사실 저도 NFT에 대해서 경험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쪽에 대해서 경험이 약간 있었어요. 2017년에 여름에
이제 아이데오라는 디자인 컨설팅 펌에서 이제 여름 동안 프로젝트 인턴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가 음악 저작권과 블록체인에 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물론 기술 스펙은 저희가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그걸로 기획을 하는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개인적 경험 뭐냐면 그냥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제 돈을 벌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법인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가로 예측 가능한 월급을 받는 구조로 산업이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많이 지탱이 되었는데 그 방식이 많이 깨지고 많은 게 다 프리랜스화 돼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산 중심으로 경제가 더 심화된다는 거고 그거에 하나의 흐름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NFT든 블록체인 그것도 저는 다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나 돈에 대한 얘기로 저는 다 결국 되게 드라이하게 그렇게 치환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접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프리랜스화 되고 모든 게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산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저는 이 모든 현상이 그냥 그것에 되게 상리적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거에서 에반젤리컬한 사람들은 다 제가 느끼기엔 되게 프리 마켓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피터 틸도 그렇고 대표적인 공화당 티파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데리움을 만든 바이탈릭도 트위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토크를 보면 되게 이제 그런 프리 마켓 자유시장의 이상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그 이상에 되게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오픈소스 개발 커뮤니티라 생각해요. 오픈소스라는 개발 커뮤니티는 사실 되게 대립되는 이상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그 모질라에 처음 나왔을 때도 되게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과 또 그걸 전혀 반대되는 사조가 동시에 부딪히지만 그 되게 대립되는 이유로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게 되게 이 오픈소스라는 이 개발이라는 사회 현상이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 NFT는 되게 재밌게도 이 블록체인 개발 커뮤니티 되게 재밌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경제 질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커뮤니티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럼 어떤 식으로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냐, 보상은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가격은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 작품하고는 저는 그래서 항상 접할 때마다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작품이 NFT로 거래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현금의 흐름으로 대변이 되던 미술 시장의 흐름 자체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은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화의 흐름뿐만 아니라 미술관에서 그 가격을 그러니까 미술 작품의 가치와 가격을 규정하는 그런 행위와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완전히 다 전복을 시켜버리는, 물론 100% 그렇진 않지만 일부 그렇게 전복이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제로원 프로그램 안에서도 NFT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경향이 있다 보니까 NFT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또 뉴욕의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뉴욕에 있는 큐레이터들이 그 NFT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도 잠깐 있었어요. 바로 기존의 질서가 이제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큐레이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재훈 크리에이터님 말씀대로 당연히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시장 혹은 우리의 작품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요 이슈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 질문은 양민아 교수님한테 좀 드려볼까요? 저는 사실 저도 물론 NFT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뭐 채굴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집에서 채굴을 하거든요. 하시는구나. 한 달에 50만 원씩 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NFT가 이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희가 작품을 올리면 민트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민트 할 때 내가 이 작품이 다시 재판매될 경우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원작자한테 돌려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민트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수수료는 내야 되긴 하죠. NFT의 가장 큰 핵심은 미술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게 과거의 소유와 그 향유의 그 독점권을 포기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작품의 온전한 소유권이 저한테 독점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향유도 내가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미술관 개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거나 혹은 가끔씩 질리면 밖에 미술관에 대여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그걸 대중한테 잠깐 오픈했다가 다시 수거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우리 NFT에 민트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민트 하는 순간 그 작품은 그냥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무수히 많은 복제품 중에 하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복제를 해도 그냥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화면 캡처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걸 누가 구매를 하면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굉장히 공고히 그 지켜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유권은 포기하고 소유권만 공고해지는 그런 되게 이상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거야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NFT가 장기간 그렇게 계속 유지될까? 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예술계에서도 NFT의 어떤 흐름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수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물론 우려점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술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NFT가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인복 대표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NFT라는 건 가능성은 커요. 제가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고 NFT가 주는 의미만 먼저 보자라면은 지금까지 디지털로 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못했었는데 그 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이 앞으로 더 성장할 만한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NFT가 지금은 NFT 아트라고 하는 분야하고 NFT에 대한 일반적인 재화라는 분야하고 두 개가 좀 따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트 시장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술품에 대한 것들,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이 원래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폭제 역할이 되면서 정말 비싼 금액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는 그걸 크리에이터가 있고 거래소가 있고 누가 살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근데 현재까지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작품들을 누가 사게 되냐면은 코인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소유권이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종이책을 책 저자다 보니까 종이책을 출간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웬만한 책을 살 때는 종이책도 사는데 너무 좋으면은 그 책은 전자책으로도 같이 보유를 합니다. 같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뭔가 내가 소유라는 것보다도 디지털로 소유하는 거 좀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아니라 20대, 30대 혹은 앞으로 10대들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디지털로 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친구들한테 이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지금 시작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NFT가 좀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여기에도 크기는 한데 그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블록에다가 우리가 담는 건 돈의 가치예요. 이 돈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5천만 원짜리야, 얘는 6천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합의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NFT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똑같은 블록 안에다가 담게 되는 개념이 우리들의 작품, 그러니까 사진, 그림,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을 담게 되는 것들이죠. 그 양쪽에 좀 다르게 들어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제로원데이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잘 들었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주최 측에서 이걸 NFT로 만들어서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티켓
이런 식으로 보내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싸이의 콘서트라든지 아니 정말 유명한 분들의 콘서트를 갔었을 때 그걸 내가 받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이게 돈이 될지하고 안 될지는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갔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복제해 갈 수 없고 누가 보더라도 너 정말 갔다 왔어?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NFT 로드쇼가 한번 끝났었는데 그 로드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더리움 형식으로 NFT를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SS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명품을 구매한다는 것도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근데 백화점에 갈 수 없게 된 코로나 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NFT화 시켜서 이게 언제 생산이 됐고 언제까지 보증 기간 해주는지 이거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갑에다가 쉽게 보내줍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아트 시장을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트 시장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적인 활용도 우리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들이 약간 입장이 조금 다른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주제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로원 토크에서는 하이퍼 커넥티드 그리고 뉴 러닝이라는 키워드와 걸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메타버스, 뭐 NFT, 새로운 존재, 인간이 아닌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제로원 크리에이터 분들이시고 또 제로원에 초청돼 주신 또 패널 분들이시잖아요. 하니까 좀 제로원답게 창의적으로 한번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두 가지 키워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저는 미리 받고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제 일단은 저한테 약간 좀 더 이제 이번 제로온데이의 테마들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주제예요. 제가 진행하는 작업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하고 우주를 연결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더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하이퍼 커넥티드 저한테는 되게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저한테는 일종의 어떤 우주적인 이타주의 저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집중하는 작업은 이제 지구에도 문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파를 통해서 우주 여기저기다 보내는 이제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관련된 작업에 흥미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답장을 기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죠. 알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급진적인 방식의 어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설사 답장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은 우리 문명이 영원히 지구 바깥의 다른 문명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이 우주에서 사라져 버릴지라도 저는 지구 바깥으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걸 먼저 알리는 것이 일종의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라도 살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문명이 멸망하더라도 우리가 보낸 메시지는 계속해서 먼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거고 아득한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언젠가 어떤 외계 문명이 우리가 보낸 시그널을 포착했을 때 그들의 세상은 또 얼마나 달라지게 될지 얼마나 놀라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어떤 생명 대 생명으로서 가지는 일종의 어떤 이타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이퍼 커넥티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멋진 말씀이셨어요.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누구나 이제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누가 마무리 멘트 해주실까요?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하이퍼 커넥티드란 말은 결국에 연결이라는 뜻이라서 그 메타버스는 세 번째 연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첫 번째로 연결시켰던 건 이제 인터넷이었었죠. 인터넷을 사용했던 우리들이 랜선을 이용해서 온라인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 두 번째 연결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모바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모바일이 우리한테 줬었던 거는 연결된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었고, 그럼 지금 메타버스는 도대체 뭐냐는 정의에서는 세 번째 연결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상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하고 공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었던 인공지능하고의 연결, IoT라고 했었던 모든 사물과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물과의 연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과의 연결이라서 지금 굉장히 좋은 새로운 시대, 연결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 러닝이라는 결국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배울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무엇이든지 열린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한번 뛰어들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하고 새로운 재밌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다른 존재들,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생성되는 다른 공간에 대한 감각과 시간성을 연결하고 탐구하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초연결에 대한 얘기는 되게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뉴러닝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러닝 실험 중에 자전거 실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자전거 실험이라고 그 자전거의 원래 그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당연히 바퀴도 오른쪽으로 도는데 역기어를 넣어놔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바퀴가 돌아요. 그래서 그걸 자전거 타는 걸 학습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자전거 타기 관습에 들어 있었던 모든 그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다 지워야지 이제 몸으로 그리고 또 다시 익혀야지만 그 다시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언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영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뉴러닝의 한 카테고리 중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어러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피어 투 피어 러닝 같은 건데 교육 먼저 그 모더레이터 같은 분이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 하나, 배우고 싶은 것 하나를 쓰게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쓰면 벽에다 이렇게 다 붙여놓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가서 가르치고 싶은 사람의 뭐 그 내용을 보고 하나를 찝어가지고 1대1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태를 계속 유도하는 교육 방법론이거든요. 그런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할 때는 기존의 환경들에 물론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관습을 깨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단방향성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단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에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그런 폭력성을 좀 버리는 행위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뭔가를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셨는데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만큼 사실 크리에이터님들의 작업도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팀 이름이 EAT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과 이런 걸 활용해서 동료 학습을 피어 러닝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선보이시는 그런 팀들도 있고요. 또 박은영 크리에이터님의 경우도 역시 기존에 이제 학습하는 방법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탈피하는 그런 교구 같은 것들을 재밌게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이 돼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거에도 너무너무 동감이 됐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뉴 러닝보다는 사실은 언 러닝이라는 거에 훨씬 더 꽂혀 있어요. 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자전거를 타는 지식을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자전거를 타는 방법, 매뉴얼을 배운 게 아니라 몸이 그거를 체화했기 때문에 언러닝이 너무 어렵고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에 언러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견해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로원 토크 하이퍼 커넥티드 뉴 러닝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